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이론은 문제가 출제될 적에 앞선 시간에 다뤄봤던 복지국가 이론과 결부되어서 통합되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과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강조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되겠고, 사회복지사 1급 3교시 1년격 기분 좋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사회정책, 사회복지 정책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해서 등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복지국가 이론을 가미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론. 자,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등장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산업화 이론, 사회양심론, 또 사회통제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조합주의 이론, 또 시민권 이론, 전파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등등등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지요. 산업화 이론. 이 산업화 이론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산업화 과정 중에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 해결책으로,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정책이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업화 수준, 산업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일면 산업화 이론은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산업화 이론은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 중에 쌓아놓은 자원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적,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국가, 이념을 막론하고 참으로 묘한 것은 산업화 수준이 거의 비슷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나라마다 거의 어떤 이념을 가진 거에 다름없이 따를 것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거의 비슷한 방향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들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가더라. 마치 사전에 뭐 약속해 놓고 진행하듯이. 그래서 일명 수렴 이론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렴 이론. 당연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활성해지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성해지면서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아동 또는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에 같은 돌봄 서비스 문제를 누가 맡을 거지 하는 문제가 모든 그 사회의 보편적 문제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아동 문제로 청소년 문제도, 노인 문제도, 가족 상담 문제도,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수렴 이론. 또 그런가 하면 그럴 때마다 이념과는 관계없이 탈이데올로기 이론. 이 이념, 이론. 또는 탈이념적 접근. 또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합리 이론과 유사한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그 중에 최선의 대안으로 선정한 것이 비슷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합리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산업화 이론, 산업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은 1950년대 영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각광을 받았던 이런 이론이 되겠는데, 사회정책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이타주의 또는 인도주의적 이런 관점이 모아져서 사회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표출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양심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양심론 했으니까 같이 거기 산업주의 이론부터 보면서 또 밑에 사회양심론, 성선설적, 낙관론적 관점과 같이 점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산업주의 이론, 산업화 이론,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은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으로 사회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산업화라고 봤다. 3번의 사회복지는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수반들은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하게 된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어떠한 이념, 어떠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참으로 유사한, 둘째 줄,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가는 유사한 사회복지 체계를 가지고 된다는 시점에서 또는 시각에서 수렴이론이라고도 하고 기술적 결정론이라고도 하고 탈이데올로기 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도 하고 합리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사회양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이타주의적 또는 인도주의적 성향이 모여서 모아져서 사회정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사회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국가의 자산활동으로 표출된다는 성선설적 낙관론적 접근을 이렇게 사회양심론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영국에서 꿈을 꿨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발달은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한 결과라고 본다. 두 번째는 보시고 낙관론적 성선설적 시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산활동으로 간주한다. 사회양심론은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와 국가에게 합리적이고 도덕적 반응을 하도록 촉진한다. 자, 어떤 이런 관점들이 사회양심론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극적 관점이죠. 그에 비해서 사회통제론, 사회통제론은 사회음모론이라고 하는 걸로써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회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질서유지 전략이라고 설정하는 걸로써 사회규범이나 노동규범을 강화하는 사회규범이나 그 당시에는 자본가와 노동계급 사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규범이나 노동규범을 강화하려는 사회음모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은 음모론 옆에 쓰면 되겠군요.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음모론. 노동규범을 강화하고자 하는 걸로써 이것은 수혜자를 기득권층으로 설정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통제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회통제론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사회양심론을 비판하고 사회통제론적 관점도 수정한 것을 우리는 엘리트 이론이라고 합니다. 엘리트 이론. 이 엘리트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통제론에 다름없이 사회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질서유지 전략보다는 사회개량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소수 엘리트들의 노력의 일부가 사회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엘리트 이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주민들을 무지한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하향적 성향을 갖습니다. 하향적 성향으로 교재는 없지만 민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로 설명하지만 민본주의는 오브 더 세종, 바이 더 집현전, 포 더 백성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개발할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소수 경제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4대강 개발을 해서 오늘날 녹조라떼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거거든요. 하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지한 존재로 본다는 건데, 자, 사회통제론과 엘리트 이론, 사회정책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두 개의 이론을 보시면 사회통제론입니다. 콘스피러시 시어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가 인도주의 혹은 이타주의의 산물이라는 전통적 설명인 사회의 양심론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사회정책은 인도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통제, 노동규범 강화를 위한 엘리트들의 음모라고 본다. 수혜층을 지배층이나 기득권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엘리트 이론은 수혜자를 백성들로, 구성원들로, 국민들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 단지 국민들을 무지한 존재. 다 너희들은 답답하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지만 결국에는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for the people인 거야 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입니다. 사회는 소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이다. 사회정책은 엘리트들이 사회개량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대중을 위해 일방적 하향적이다. 이게 나와 있죠. 수혜자를 국민으로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엘리트들의 이익을 고수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엘리트 이론이 되겠어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사회통제론이나 엘리트 이론처럼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론들, 소위 엘리트주의에 반박하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익집단 정치 이론. 사유양심론처럼 사회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거나 또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정책이란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다.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의 사회정책은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는 단지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국가의 중립자적 지위를 강조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는 단지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해주는 이런 중재자와 같은 중립자적 지위만 유지할 뿐이지 사회정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여기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론이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거기 다원주의 이론 가로 열고 이익집단 이론 이렇게 적었죠. 원래 정치학에서 생성된 이론으로 엘리트 이론에 대비되는 이론이다.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이론으로 사회정책이란 복지 수혜자 조직까지를 포함한 여러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의 결과라고 본다. 국가는 단지 중립자적 역할만 수행한다고 본다 하는 이론들을 적었습니다. 바로 이 다원주의 이론, 바로 이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조합주의 이론인데, 조합주의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사회정책은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힘있는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주의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소수의 유력한 힘있는 이죠. 힘있는 소수의 유력한 소수의 힘있는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소수의 몇몇 힘있는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초다원주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가 중립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주도와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아까 다원주의에서는 국가의 중립자적 지위만 강조했지만 여기는 국가의 주도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사회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사의 갈등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그래서 노사정 협의회 같은 걸 예로 드는데 이걸 우리가 코퍼라티즘이라고 한다. 코퍼라티즘.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 제도화할 수 있다. 노사 간의 갈등. 싸우려면. 그러나 국가인 내가 정해진 링에서 정해진 규칙대로만 싸워야 돼. 라고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 바로 코퍼라티즘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시민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 이론은 사회정책이란 시민권 발달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마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권 이론이 되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 그리고 19세기 1838년 차티스트 운동을 시작점으로 해서 보통 설명하는 참정권 그리고 20세기 특히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해서 폭발됐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세기 복지권 또는 사회권 이런 식으로 시민권이 발달해 가면서 사회정책도 발달해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 이론이고 그런가 하면 전파 이론은 확산 이론이라고 하죠. 전파 이론 또는 확산 이론이라고. 이것은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국에 옛날에는 통신의 발달, 교통의 발달이 미흡할 때는 인접한 국가끼리 서로의 정책을 본받아 모방하면서 이렇게 사회정책도 발달했다겠는데 그래서 전파 이론을 확산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회민주주의 이론 우리가 복지국가 이론에서 본 것처럼 먼저 여기부터 보고 거기 조합주의 이론 이렇게 보시면 사회정책은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수의 힘있는 이해집단과 국가 간의 비공식적 비효율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향하고 여기를 여러분 수정해야 돼. 지향이 아니라 거리의 계급투쟁은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폭력 정명 한판의 폭력 행동을 통해서 엎어버려 라고 하는 것이 거리의 계급투쟁이 되겠다.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향하고 금지하고 의회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처럼 자본가, 노동자, 국가 3자가 협력하여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지향. 그래서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3자 연합 트리파티즘의 정치구조로 코퍼라티즘이라고 한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 조합 엘리트의 사회정책 요구, 이익집단 간의 타협과 협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코퍼라티즘 조합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 교재에서는 지향,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노사정 3자 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노사정 3자 협력에서
그래서 이런 코퍼라티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권 이론 나와 있죠. 마샬을 대표자로 오는데 사회정책이란 시민권 발달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을 쟁취하고 19세기 참정권, 20세기 사회권으로 또는 복지권으로 발달해 가면서 사회정책도 발달해 갔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9번부터 보시면 확산이론, 사회정책이란 또는 사회복지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불로 전파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확산이론 옆에다가 전파이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런가 하면 사회민주주의 이론 여러 가지 또 다른 말도 있지만, 거기 보면 3번에 사회정책이란 정부가 개입해서 불평등, 부자유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 산출된다고 본다. 이걸 하면서 노력의 산출로 도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서 416페이지를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권력의존이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이론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노동계급이 승리한 전리품을 가시화하느냐? 참정권의 확대라든지 노동자 계급의 의회 진출, 또는 노동자 계급 정당의 등장,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어떤 3인당의 형성이나 또는 그 집권,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의 약화와 좌파 정당의 득세, 강력한 중앙집권적 노조의 활동,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사회정책이 발달해가는 배경 겸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적었던 것처럼 416페이지와 434페이지를 같이 교차해서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434페이지에 있는 3번 정부가 개입하여 불평등과 부자유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번의 신마르크스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신마르크스주의 그 밑에다가 역시 416페이지 적어서 거기 보면은 거기는 뭐 산업화 이론도 있고 또 다원주의 이론, 이 집단 정치 이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독점 자본 이론과 국가 중심 이론을 같이 페이지 정리해서 같이 봄으로써 한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16, 434 같이 교차 정리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으로서는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에 대해서 자 이거 봐야 되겠지.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 자,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은 크게 우리는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결정 모형을 보시면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 모형은 합리 모형을 말합니다. 합리 모형. 우리가 꿈꾸는 모형이죠. 뭐 미리 말하자면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을 하게 된다라는 모형이 바로 여기 합리 모형 아니겠습니까? 합리 모형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봐요?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설정하면서 인간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는 아주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절대적 합리성을, 그냥 바로 번호 쓰겠습니다.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면서 절대적 합리성만을 사용하고 한치의 빈, 그러면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전지의 인간이라고, 전지의 존재라고 설정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 하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합리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
합리모형의 연구 방법은 합리모형의 연구 방법 당연히 이상향을 꿈꾸는 이상적 모형이면서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최선의 결정만을 한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A국가의 결정은 이번에 나왔던 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그랬어 안 그랬어? 하나하나를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정책은 그랬어 안 그래서는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역적 접근 방법이자 또한 동시에 인간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내가 규범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걸 규범이라고 그랬지요. 규범적 접근이라고 규범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모형. 그래서 이상적 모형이자 연역적 접근을 사용하는 규범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신의 경지, 현실적 한계를 무시했다, 간과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간과했다고 하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합리모형 설명 쭉 나와 있죠. 규범적, 이상적, 연역적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합리적 경제인, 전지의 인간. 그러나 현실성, 실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실적 모형으로서는 현실적 모형으로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바로 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시된 모형을 우리가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만족 모형, 또 점증 모형, 호남 모형, 또 최정 모형, 드로우의 최정 모형, 쓰레기통 모형, 또 그런가 하면은 정책창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이라고 그러죠. 뭐 공공선택 모형 등등 많은 모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을 하는 걸 봤더니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자 혼자 주관자가 혼자란 말을 주관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합리성. 정책 결정자 혼자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제한적, 절대적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 어떻게 정책 결정하더라? 자기가 만족할 만한 정도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정도로 정책 결정을 하곤 말더라 라고 하는 것이 만족 모형이에요. 근데 만족 모형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합리 모형의 뜬구름 잡기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 모형인 합리 모형의 문제점은 해결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데 문제는 만족의 과학화에 실패를 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만족스러운 정도인지를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만족 모형 사이먼 마치가 형태론적 의사결정에서 나온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모형인데 이번에 둘째 줄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 대안을 결정하더라. 둘째 줄 줄쳐 놓으시고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자 혼자 알아서더라. 주관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만족에 대한 평가 기준 또는 만족의 과학화에 실패했다.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나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더라. 정치적 합리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더라. 그러면서 전면 개혁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점증적으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해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기반을 두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두루두루 반영하면서 조금씩 고쳐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증 모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해서 보수적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다. 거기 린드브룸과 율라브스키가 제시한 현실적 실질적 모형으로 이번에 정치적 합리성
나와 있죠. 그리고 4번에 종래의 것보다 또는 기존의 정책보다 점진적, 부분적, 순차적 상향 조정을 통해서 간다. 5번 똑같은 말, 기존의 정책보다 약간 개선된 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네,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애초기로 예전에 호남 모형은 종합적 합리성이란 말을 씁니다. 종합적 합리성을 가지고 이것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결합 형태로, 합리성을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결합해서 정책 결정을 이끌어가더라. 원칙적인 기본 결정은 합리 모형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절대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하부 계획이나 하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두루두루 반영한 점증 모형으로 해가더라. 그래서 호남 모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비판은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기본적 결정과 부분적 결정으로 구분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 독자성이 없지 않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네 라는 비판을 명쾌 어렵다 하는 것이 호남 모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정 모형은 드로우가 제시한 걸로써 정책 결정하는 사람을 봤더니 합리성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초합리성까지,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 좋니 지나가다가 무슨 장의사찰을 받니 이런 식으로 초합리성까지 고려해서 하는 거시적 질적 모형으로 이렇게 최정 모형을 드로우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정 모형 초합리성까지 고려했으나 초합리성이라는 것의 과학화, 도대체 그것이 애매하다는 거죠. 합리성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1번의 두째 줄 거시적 결정 모형이며 질적, 수량화할 수 없으니까 질적 결정 모형입니다. 근데 최적의 기준이 애매하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쓰레기통 모형 불확실성 속에서 다시 말해서 조직화된 무정부라고는 혼란 상태 속에서 아주 우연히 4요소가 만나게 되면서 정책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쓰레기통 모형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조직화된 혼란 상태를 전제로 한다. 문제의 우연한 해결을 특징으로 한다. 4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4요소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그리고 결제해야 될 사람들, 참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만남,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4요소가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 결정이 되곤 하더라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고, 바로 이 쓰레기통 모형을 1984년에 킹돈이 이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 정책장 모형인데, 여기도 역시 우연히 세계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정책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 1984년에 킹돈이 쓰레기통 모형을 근거로 제시한 이론으로 서로 무관하게 흘러다니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세계의 흐름이 우연히 부닥치게 되면서 정책이 발표되더라 라고 발표했던 것이 정책장 모형 또는 흐름장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문제를 기다려볼 만합니다. 특히 앞에 나왔던 사회복지 정책이론 당연히 한 문제 나오고, 사회복지 정책 결정이론에서 또 당연히 행정론에서 나오던 정책론에 나오던 당연히 한 문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 시간에 2문제의 영역을 다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집행, 또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